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엑스박스는 꽤나 나쁘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엑스박스와 함께 등장하였던 헤일로의 성공과 개발자들에게 크나큰 지지를 얻었던 엑스박스의 편리한 개발 환경은 차세대 게임기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주었고, 북미와 유럽에서 엑스박스가 1000만 대나 팔렸기에 1억 대가 넘게 팔린 플스2에 비해 초라한 성적일지라도 게임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뉴페이스가 이 정도 판매량이라면 나쁘지 않은 흥행이었다. 마소는 자신들이 플레이스테이션 2에게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를 늦은 시장 진입이라 생각하였고, 발빠르게 차세대기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소니의 플스를 끌어낼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소니의 플스 천하를 끌어낼 엄청난 성능의 게임기 엑스박스 360이 그 주인공이었다. 기술의 발전은 놀라웠다. 한 해를 거듭할수록 게임의 그래픽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게임기 회사들은 재빠르게 차세대 게임기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뉴페이스인 엑스박스 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리하여 2002년 소수의 엑스박스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모여 더욱더 강력하고 놀라운 성능을 지닌 차세대 엑스박스 게임기를 만들기 위한 시크릿 웨폰팀 제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곧장 차세대 엑스박스를 만들기 위해 제논팀은 가장 먼저 어떠한 전략을 갖춰야 할지 고민했다. 이들은 뛰어난 성능을 겸비한 엑스박스가 플스2에 비해 뒤처진 판매량을 보인 가장 큰 이유가 늦은 발매일이었다는 점에 큰 중점을 두었고, 차세대 게임기 역사는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엑스박스가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작 엑스박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게임기를 그 어떤 회사보다 빠르게 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거 게임기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거기에 소니와 IBM이 손을 잡고 셀칩 프로젝트라고 하는 CPU와 GPU를 하나의 칩으로 통합하여 강력한 성능과 저렴한 단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엄청난 계획을 진행한다는 사실까지 들려오게 되고, 이에 대한 제논팀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현재로서 게임 시장을 가장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소니보다 빠르게 발매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차세대 엑스박스를 위한 제논팀의 속전속결 전략이 시작되게 된다. 가장 먼저 하드웨어에 사용할 칩셋을 선정하기 위해 제논팀은 수많은 회사들과 접촉했는데, 전작 엑스박스 시절에는 비싼 단가의 인텔과 지포스 칩셋을 사용하였지만 그때는 시기상 너무나도 촉박하여 매우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하였고, 덕분에 마소는 엑스박스를 팔 때마다 손해가 막심했다. 이에 대한 마소의 경영진들은 우리도 소니처럼 자체 제작 칩셋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인텔과 엔비디아에게 차세대 엑스박스 전용 칩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였지만 두 회사 모두 차세대 엑스박스가 그다지 많이 팔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마소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어쩔 수 없이 마소는 그나마 기술적으로 가장 유사한 IBM과 ATI를 찾아가게 된다. 이미 엔비디아와의 거래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ATI는 저렴한 가격에 커스텀 GPU 칩을 디자인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거기에 기존 PC에 사용하는 그래픽 칩셋이 아닌 차세대 엑스박스 구조에 적합한 커스텀 칩을 설계해주겠다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내밀었고, 계약 조건이 매우 마음에 든 제논팀은 단칼에 계약을 체결했다. IBM 측도 차세대 엑스박스 프로젝트에 진지하게 임하는 마소를 보고는 이건 되겠다 싶었는지 제논팀이 원하는 요구대로 차세대 CPU 칩을 빠른 속도로 제작해주겠다 하였고, 웬 떡이냐 싶었던 마소는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논팀은 매우 기뻤는데 예상한 것보다 두 회사에 대한 계약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서 체결되었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제작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이들은 2005년쯤 출시될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먼저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속전속결 전략은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IBM이 큰소리치면서 제작해주겠다던 마소의 비밀병기 차세대 엑스박스 프로세서, 일명 제논 프로세서 CPU의 제작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IBM은 트리플 코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논 프로세서 개발에 5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갈아 넣었지만 이 속도로는 납품 일자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고, 똥줄이 타고 있던 IBM은 결국 소니와 공동 개발 중이던 셀 프로세서에서 사용한 자신들의 기술을 제논 프로세서 개발에 적용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04년 9월 개발을 완료하지만 제논 프로세서의 칩 수율이 15%도 되지 않았기에 100개를 생산하면 15개 정도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양산 과정에도 크나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 마소는 자사의 엔지니어들과 칩셋 제조사들까지 동원하여 급하게 양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난 2005년 1월이 되어서야 IBM은 양산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 여기서 소비해버린 소중한 시간은 마소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사항이었다. 당장이라도 소니가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을 발표한다면 지금까지 계획한 속전속결 전략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는 신세였다. 개발팀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 온갖 똥꼬쇼를 부리고 있을 무렵 마소의 임원들은 차세대 엑스박스 이름을 뭘로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엑스박스2, 엑스박스 S, 엑스박스 스콜피오 등 여러가지 네이밍들이 고려되었으나 경쟁작으로 발매될 차세대의 플스의 이름이 사실상
당장 플스3로 확정이었던지라 이에 비해 뒤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하여 어처구니없게도 360도 전방향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의미한다는 S박스 360으로 선택되게 된다. 허나 임원진들의 트롤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완성된 S박스 360이 양산될 무렵 S박스 360의 기본 메모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당장 설계 용량이 2배인 512메가로 램을 올리라는 얼척이 없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들은 소니의 차세대 플스가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하고 발매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당장 내일 양산할 S박스 360에 램을 늘리라는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다. 램을 늘리기 위해 마소는 급하게 삼성전자 그리고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와 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삼성전자가 공급한 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인피니온이 공급한 램 중에는 불량품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이 불량품으로 인해 X박스 360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치명적인 증상을 만들었다. 결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불량품을 선별해야 하는 작업까지 추가되며 이로 인해 X박스 360의 양산은 더욱더 느려져 결국 2005년 8월이 지나서야 겨우 양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의 결정은 후에 플스3와의 싸움에서 큰 강점으로 이득이 되긴 했지만 말이다. 2005년 3월 E3에서 소니가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 3를 공개했다. 마소의 예측대로 소니는 2005년 말에 플스3를 발매하겠다며 호언장담하였고 슈퍼컴에 필적한다는 소니의 야심작 셀칩에 대한 성능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후 셀칩에 대한 양산 과정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며 계속해서 양산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소니가 2005년 내에 플스3를 양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마소는 너무나 안도스러웠다. 비록 소니가 먼저 차세대기를 발표했지만 아직 발매일이 확정되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S박스 360을 보다 먼저 발매한다면 초기 계획대로 차세대기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곧이어 플스3 공개 2달 뒤인 2005년 5월 12일 북미의 음악 전문 케이블 채널 MTV에서 그동안 베일에 감싸져 있던 S박스 360의 모습을 드러냈다. 공개된 S박스 360의 생김새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투박하고 공돌이 감성이 넘쳤던 전작과는 달리 하얀색의 유연하고 슬림한 바디는 게임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 디자인을 보여주었고 성능 또한 차세대기라는 이름에 맞춰 커스텀 트리플 코어를 탑재한 IBM의 CPU와 ATI에서 맞춤 제작한 제논 그래픽카드는 게이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압도적인 성능과 유려한 디자인으로 전세계 게이머들을 매료시킨 X박스 360은 2005년 11월 발매를 예고하면서 성공적인 공식 데뷔를 마쳤고 마소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소모하며 전세계 X박스 360의 이름을 크게 알렸다. 마소가 돈을 뿌리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동안 양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소니는 꼼짝없이 2005년을 버려야만 했다. 그렇게 마소는 2005년 1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한 경락고에서 역대급 규모의 엑스박스 360 런칭 이벤트를 시작하는데 전세계에서 차세대기를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게이머들이 모여들면서 이벤트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런칭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행사장에서 S박스 360을 가장 먼저 구입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회가 있었기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 행사장에서 준비한 S박스 360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동이 나버렸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인원들에게는 X박스 360을 보다 빨리 구매할 수 있는 예약권까지 증정하며 게임 사상 역대급 규모의 런칭 파티는 성공적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이어 11월 22일 북미 전역에서 X박스 360의 판매가 시작되고 곧이어 12월 2일 전세계에서 판매되기 시작한다. 하드디스크가 없는 코어 버전이 $299,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버전이 $399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발매되었는데 이 덕분에 X박스 360은 게임 역사상 전례 없는 품귀 현상을 일으키며 경매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차세대 게임기의 시대를 연 타이틀을 얻은 X박스 360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족족 팔려나갔다. 특히나 X박스 360에서 새로 선보인 패드는 FPS 마니아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트리거 모양이 총기 방아쇠와 유사하여 마치 총기를 발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 덕분에 FPS에 최적화된 패드로 크게 유명해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윈도우 7 이상의 PC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높은 범용성을 자랑했고 이로 인해 불과 1년도 안 돼서 PC패드 시장의 표준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범용성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미군에서 드론이나 로봇을 조종할 때 X박스 360 패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호평은 게이머들뿐만이 아니었다. 게임 개발자들도 X박스 360을 크게 선호하고 많은 개발사들이 X박스 360 게임 제작에 몰두하였는데 마소는 개발자들을 위해 개발 키트와 개발용 프로그램을 아주 싼 값에 대여해 주었고 덕분에 인디게임 개발자나 소규모 게임 개발자들도 손쉽게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서 전작의
시작에서 호평받았던 S박스 라이브 시스템은 더욱더 진보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고, 돈을 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였지만 쾌적한 멀티 환경과 빵빵한 콘텐츠에 사람들은 흔쾌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덕분에 S박스 라이브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6년 11월 플스3가 출시되기 1년여 시간 동안 게임 시장은 말 그대로 S박스 360의 시대였다. 시간이 흘러 소니 또한 플스3를 발매하였지만 이미 게임 시장은 S박스 360의 선점 효과로 인해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는데,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에 플스3의 발매가는 게임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쌌다. 이로 인해 소니가 1년 동안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그러나 왕자를 차지하기에는 마소가 너무나 급했던 것이었을까? 영원할 것만 같은 S박스 360의 흥행을 단숨에 추락시킬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S박스 360의 아름다운 바디에는 크나큰 설계 실수가 존재했다. 마소는 소니가 플스3를 발매하기 전에 빠르게 발매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S박스 360의 설계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양산 과정에서 높은 불량률에 시달리고 있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공장에서 게임기 100대를 만들면 이 중 30대는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기능 고장이 생겼다. 촉박한 일정이 S박스 360 설계에 무리한 영향을 주어 양산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인데, 이에 대해 마소의 높은 임원들은 후에 공정과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강했던지라 S박스 360은 높은 불량률에도 출시를 강행했던 것이다. 덕분에 초기 S박스 360 제논 공정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잘한 불량에 시달려야 했고, 점점 이상한 불량 현상이 속출하기 시작하는데,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S박스 360의 전원 버튼에 3개의 붉은색 LED가 켜지며 아무런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말 그대로 벽돌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글을 시작으로 곧이어 많은 유저들이 위와 동일한 증상을 겪으며, 이 증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 링, 레드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레드링이 발생한 기기는 고치는 게 불가능하였고, 무조건적으로 마소의 AS 센터로만 보내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AS나 교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기 자체 결함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용자는 레드링 증상으로 3번이나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기기 3대 모두 레드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레드링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S박스 360의 바디는 슬림하면서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와 같은 디자인은 고성능으로 열을 내뿜는 게임기에 적합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슬림한 본체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부품들이 빼곡하게 S박스 내부에 빈틈없이 넣어졌고, 벽돌만한 크기의 전원 어댑터까지 외부로 빼내었지만, 설계가 완료된 뒤늦은 타이밍에 하드디스크와 무선 패드 모듈까지 장착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빽빽한 내부 구조를 더욱더 혼잡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하드디스크는 도저히 공간이 나지 않아 S박스 위쪽으로 올리는 게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위쪽으로의 공기순환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 결과 ATI 그래픽 칩셋이 존재하는 바로 위쪽으로 DVD 드라이브가 위치하는 등 빽빽한 내부 구조를 만들었고, 이 덕분에 높은 온도를 내뿜는 그래픽 칩셋의 열기가 내부에서 빠지지 못하자 뜨거운 열기들이 본체 내부 전체에 영향을 주어 납땜한 납이 녹아버리는 냉납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즉, 레드링 현상은 공정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오래 사용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이었는데, 이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많은 이들의 S박스 360에서 레드링 현상이 발생하자 전 세계 언론들이 관련 기사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마소 또한 초기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6년 11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와 닌텐도의 위가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차세대 게임기 경쟁이 시작되려는데, 레드링으로 인해 고통받는 S박스 360에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가장 빠르게 발매된 S박스 360은 2016년 12월 1000만 대의 판매량을 달성했으나, 레드링과 각종 불량 이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며 이 시기에 AS를 보내면 무려 3달이나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레드링과 불량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커지게 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스티브 발머는 S박스 360 팀에게 백지수표 한 장을 던져주고, 비용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니 레드링과 관련된 모든 결함 사실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라 지시했다. 마소는 빠르게 사과 공지를 올리며 레드링이 발생한 기기는 아무 조건 없이 교환해주기로 결정하는데, 이 교환 정책으로 마소는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소모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오는 X박스를 교환해주느라 앞서 말했다시피 길면 3달이나 되어야 교환된 S박스 360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이 시기에 레드링이 발생하여 교환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 편지와 함께 S박스 라이브 이용권 한 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후 기존 생산 공정이었던 제논과 제퍼에서 CPU 쿨러를 업그레이드한 팔콘으로 개선하면서 발열이 상당히 줄어들어 레드링이 뜨는 경우가 초기보다 줄어들게 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팔콘 공정에서도 레드링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였었다. 그렇게 2008년 말에 그래픽 칩셋을 개선시킨 제스퍼 공정으로 전환하고 나서야 레드링 불량을 겨우겨우 잡을 수 있었다.
레드링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마소는 헤일로와 기어즈 오브 워, 페이블 등 다양한 독점작을 활용해 발매된 플스3를 압박하였지만 높은 개발 난이도로 인해 발매된 게임이 적었던 소니의 플스3가 자사의 IP를 활용해 발매한 게임들이 크게 호평받으며 플스3의 판매량이 2009년부터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레드링으로 삽질하던 엑스박스 360을 턱밑까지 쫓아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회사 모두 거를 타선이 없는 엄청난 명작들을 쏟아내며 2010년은 7세대 콘솔의 최고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적은 서로가 아니었다. 마소와 소니가 피 터지게 싸울 동안 조용히 있던 닌텐도가 내놓은 모션 컨트롤러 게임기 닌텐도 위가 게임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엄청난 판매량을 달성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위의 판매량을 본 두 회사는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판매된 자사의 엑스박스 360과 플스3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위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소니와 마소는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러를 당장 개발하라 지시하였고 2009년 E3에서 마소는 기존의 위와 차원이 다른 모션 컨트롤러 프로젝트 나탈을 공개한다. 마소가 깜짝 공개한 프로젝트 나탈은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션 감지 센서였는데 사용자의 목소리까지 인식할 수 있어 처음 시험 모습이 공개될 당시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 영화에서만 보던 모습을 실제로 재현하며 온몸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모습은 엄청난 몰입감으로 위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선사해줄 것이 분명하였고 게이머들 또한 나탈을 이용해 헤일로나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을 한다면 그 몰입감은 한층 더 리얼한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작스럽게 공개한 프로젝트 나탈은 말 그대로 미래 그 자체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였는데 나탈이 시연회에서 보여준 성능이 가짜라는 소식과 나탈의 가격이 $300가 넘어 엑스박스 360 본체보다 비싼 주변 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들이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전 세계가 프로젝트 나탈로 떠들썩한 사이 2010년 6월 E3 게임쇼에서 키넥트라는 공식 명칭으로 여러 런칭 타이틀을 함께 공개하며 더욱더 강력해진 성능을 자랑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소문과는 달리 키넥트 어드벤처 타이틀을 포함한 키넥트 가격이 $150라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된다. 키넥트는 출시 후 한 달도 안 돼서 250만 대를 판매하는 기염을 보여주었는데 키넥트에 적용된 기술이 워낙에 신비한 것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부족한 엑스박스 360에게 키넥트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엑스박스 360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은 키넥트 어드벤처이기도 했다. 캐주얼 게임을 좋아하는 일반인과 코어 게이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마소는 키넥트를 밀어주기 시작했고 하지만 오히려 너무나 키넥트에만 초점을 맞춘지라 2011년 E3 컨퍼런스에서 키넥트 게임만 왕창 공개되어 코어 게이머들의 불만을 세우기도 했다. 물론 현재는 게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적인 상황도 많고 사실 키넥트 자체가 게임보다는 다른 여러 곳에서 쓰임이 훨씬 더 크기에 엑스박스 1을 마지막으로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며 산업용 키넥트인 애저 키넥트 센서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마소의 선제 공격으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한 엑스박스 360은 2016년 4월 단종되기 전까지 총 8,600만 대의 판매를 달성하며 플스2의 상대도 되지 않던 전작에 비해 굳건한 위치를 다질 수 있었다. 고작 단 두세 기 만에 게임 시작 판도를 바꿔버렸다는 것은 과거 게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소니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패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플스3보다 빨리 출시해야 한다는 그들의 성급함이 오히려 레드링이라는 게임기 역사상 전례 없는 하드웨어 결함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10억 엄청난 비용과 레드링이라는 꼬리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레드링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신뢰감을 주면서 사건 이후 마소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만약 레드링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생기지 않았다면 소니의 플스3를 엑스박스가 크게 압도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엑스박스 360으로 커다란 한방을 받게 된 소니는 과거 플스 시절로 돌아가자 생각했다. 가장 찬란했던 플스 황금기 시절의 재림을 회상하며